인간화에서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화의 길은 뭐냐? 인간이 다시 목석, 쇠붙이같이 이렇게 차디찬 냉혈한 목석과 같이 뭐 두드려서 소리만 나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어있는 강목과 같은 그런 우리의 내면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회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회복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많은 것 중에 인문학이 필요하죠. 인문학. 그래서 우리 뭐 한 20년 전부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문학이 굉장히 더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인문학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의 잃어버린 감성, 인간의 잃어버린 느낌, 인간의 잃어버린 이성들을, 단순화된 이성들, 단순화된 감성들을 다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그 느낌이 살아나는, 우리가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 자체보다 당뇨병의 후유증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미 들어섰다면은 손가락, 발가락 것이 느낌이 없어진대요. 저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그래서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르고 피가 멈추지를 않고,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뭐 괴사의 과정으로도 간다, 그런 사진들 뭐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단순화되고 목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과학기술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과학기술, 거기에 너무 우리 자신이 의존하고 거기에 맡겨버리고 종속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소외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학에서의 소외, 정치에서의 소외,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소외냐? 우리의 따뜻한 감성으로부터의 내 자신이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냉철하고도 번득이는 이성으로부터의 내 자신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화의 이 부작용, 단순화의 역기능은 바로 소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이 점점 나는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아, 나는 점점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점점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성찰의 문에 들어서는 거죠. 이 성찰의 문에 들어설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바로 인문학이다. 그 인문학 중에 하나가 이제 문사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의 내용이고, 거기에 당연히 신학도 있겠고, 거기에 당연히 심리학도 있겠고, 또 거기에 당연히 사회학의 한 분야가 있겠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인간이 있는 이 존재의 모습, 인간이 존재 속에 있는 그 실존의 모습 속에 자기의 삶을 규명해 나가는 이 과정,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따라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끊임없이 통찰할 수 있는 이 성찰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깨닫고 인지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경고도 하고 교훈도 얻고 위로도 받고 자기 자신을 응원도 하고, 결국엔 우리의 내면의 소위 힐링과 내면의 균형,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한 분야이죠. 그 인문학의 또 중요한 분야가 바로 문학이다. 그럼 문학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고, 어떤 시인이 그래요. 대추 한 알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죠. 대추 한 알 우습게 보지 말라. 왜? 그 대추 한 알, 열매 한 알이 열릴 때에 수만 톤의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태양의 빛이 비쳤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엄청난 번개가 쳤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바로 작은 한 알의 대추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시인의 이 깨달음, 이 시인의 이 직관력이라고 하는 거 대단하죠. 아니, 가을에 대추 그거 먹으면서 달다. 아이고, 대추는 어디께 좋지. 야, 대추 이거 참 풍요로운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뭐 연시도 먹고 이렇게 대추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맛있게 먹습니다만,
제철 과일이다 먹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대추 안에 정말 몇 톤의 물이 들어가 있고 대추 안에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태양빛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추에 이슬이 맺혀 있고 그 대추에 말하자면 여름에 그 번개와 천둥이 대추도 천둥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여튼 천둥 치고 하여튼 모든 비바람과 이런 속에 하늘의 대추가 많은 대추가 자라났다는 거죠. 이 시인의 이 통찰력, 시인의 직관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인식의 세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탄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겨울 보면 연탄재 뭐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으깨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연탄재를 지은 그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다음 행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언제 이렇게 누구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대단하죠. 제가 그 시를 정확하게 다 외지는 못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대단하죠. 짧은 시예요.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통찰, 직관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 밑에서 막 으깨지고 얼음 미끄러지지 말라고 막 연탄재 밟아버리고 하는 이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그냥 밟아버리는 이 연탄재인데 시인의 노래는 그렇게 되기 그 이전의 연탄, 이 연탄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연탄재를 쬐고 어른 손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달구고 뭐 삼겹살도 구워 드셨나요? 거기에 뭐 예를 들자면 꽁치도 구워 드셨나요? 연탄구이 무슨 뭐 고깃집 장사 잘 되지 않습니까? 볏집 무슨 뭐 고깃집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가 한번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말이야. 지금은 비록 사람들의 발 밑에서 깔리고 그냥 으스러지는 연탄재에 불과하게 보이지만 바로 그 이전에는 자기의 몸을 다 불태워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남을, 이웃을,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존재다. 연탄재 함부로 보지 마시라. 시인의 이 통찰, 직관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연탄재를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차지 않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시내에서는 연탄재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연탄재 볼 때마다 이야, 이 연탄재 대단한 분이시다. 왜? 바로 몇 시간 전에는 활활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뜨겁게 세상을 밝힌 그런 분이다. 제가 옛날에 연탄 때문에 가스 먹고 아주 혼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연탄재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안 좋았더랬습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머님이 깨워서 저를 그 연탄재에 취해가지고 막 소위 해롱해롱했던 그때 그냥 김치국물, 그 동치미국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먹여가지고 제가 막 깨어나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셔가지고 찬 공기에서 그렇게 살아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요. 그래서 연탄재 사실은 그렇게 귀하게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아주 오래 세월 지나서 이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다시 느꼈어요. 아니다. 이건 이산화탄소 가지고 연탄재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나는 그렇게 뜨겁게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뭐 등산이나 다니고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정말로 연탄처럼 뜨겁게 스스로 달구어져서 이웃을 뜨겁게 하고 이웃의 추운 손을 녹여주고 빛을 발했던 그런 존재였던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연탄재. 문학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단순화되고 목석처럼 변하는 우리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따뜻해지고 온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는 인간의 그 인간적인 빛을 바랄 수 있는 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